에멀리는 당신이 레스토랑 바에서 다른 여자와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남편 다넬드가 바람을 피우고 있을 때에도 그의 반항적인 태도를 한순간도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15년에 걸쳐 쌓아온 것이 무너졌습니다. 요즘 나는 전업주부였고 우리는 경년처럼 그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했던 출판사에서 일을 포기했고 그곳에서 성취감을 느꼈고 이제는 일주일의 절반을 부모님과 함께 보냅니다. 병원에 가서 모두의 일정에 맞춰 식사를 조정하다 결혼한 뒤 동거인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었다. 이 넓은 집에서도 쉴 수 있는 곳은 침실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선택했다. 인생은 남편과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에 떠나는 옵션이 마음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늠한 남편이 이혼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놀라움이 더 컸습니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소피 잔선 올해 40살이 되고 15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 도널드를 떠나 처음부터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 2달 전 25일 그날은 전자제품 제조사에 근무하는 그 사람의 월급이 보통 은행에 입금되는 날이었다. 우리 공동 계좌 나는 그 돈으로 월별 청구서를 지불하고 그에게 저녁에 용돈을 주곤 했지만 2달 전에는 그의 월급이 우리 공동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하여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녁에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나에게 아무 말도 없이 예금 계좌를 변경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는 계좌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전환했지만 우리 지불은 어떻게 되나요? 이 청구서는 27일에 지불해야 합니다. 갑작스런 변화에 별 생각 없이 당면한 걱정만 생각하고 얼마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그 금액을 공동계좌로 이체해 드리겠다고 했고 등을 돌린 채 양복을 벗더니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눈에는 대체 왜 바꾸었는가 이유는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다. 우리가 함께한 15년 동안 공동계좌에 저축해 두었던 계좌를 한 번도 변경한 적이 없었으니 그 사람이 이체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늦었다고 청구서가 연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누를 필요는 없었지만 왜 그가 우리 재정에 대해 나를 신뢰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지출했지만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를 화나게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과해야 한다면 그렇게 생각했지만 내가 그를 비난한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갓 벗은 셔츠를 소파에 던지고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돈을 벌었지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왜 사용하려면 허락이 필요하냐? 나는 그 사람의 말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다. 매달 $500의 용돈을 주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합의일 뿐이었다. 비용이 쌓여서 더 주겠다고 했더니 돈을 어디에 썼냐고 물었지만 전업주부로서 필요할 때는 더 주겠다고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다. 내가 원했지만 그 반대는 일어나지 않았어. 오늘 저녁은 필요 없어. 뭐 근데 이미 준비했어. 외식할 거야. 그는 몸을 굽혀서 차 열쇠를 잡고 다시 나갔어. 지난 15년 동안 우리는 이상해 보였어. 우리 돈 문제로 고민한 적 없는데 갑자기 자기 돈이라며 내가 차린 음식을 치우던 중 남편의 이기적인 행동에 화가 났다. 그때부터 재정을 담당하게 됐고 매일 밤 외식을 시작했고 내가 잠든 뒤 밤늦게 집에 돌아왔다. 회사에서 밤새 일한다고 하는 날도 많아졌고 함께 있어도 싸움이 완전히 격화됐다. 필요 이상으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화해할 기회를 찾기가 어려워졌고 그 사람이 상의도 없이 통장을 바꾼 것이 사소한 일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싸운 적이 없었다고 자책하기 시작했다. 2주 정도 어색한 시간을 보낸 후 재정 관리를 하고 싶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게 됐는데 어느 날 출판사에서 일하던 동료였던 에밀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점심은 어때요? 퇴근하고 술 한잔하고 쉬는 날엔 둘이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지금은 둘 다 가족이 있어서 연락은 잘 안 하지만 1년에 한두 번씩은 만나려고 노력한다는 그녀의 초대가 왔다. 좋은 시간이었어. 나는 흔쾌히 동의했고 이틀 후 오후에 그녀와 나는 옆 마을의 카페에 앉아 있었고 그들은 요양시설로 이사했습니다. 응응 둘 다 같은 장소에 그녀가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고 나는 몇 달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말했어요. 시부모님이 요양원으로 이사하셨다는 소식이었죠.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다행이네요. 다행이군요. 그녀는 기뻐 보였습니다.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제 안심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옷을 방문하고 의사진료 약속에 동행해야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여기에서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시간을 내어 친구를 만날 수 있었던 싱글러는 정말 충실한 며느리야. 도널드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어. 그래, 그 사람은 쉬는 날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 그는 휴일에는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은 것 같아. 지난 15년 동안 우리는 쉬는 날에도 함께 쇼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부지런히 비가 올 때 그녀를 차에 데리러 오고 때로는 그녀를 위해 쇼핑도 해주기까지 합니다. 그는 제가 숙박업소에 있기 때문에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부인데 적어도 자기 부모님은 잘 돌볼 수 있었을 텐데 남편을 높이 평가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결혼할 때 둘 다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집안일을 도와준 적은 없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집안일을 할 수 없는 날도 있었어요. 믿기지 않아서 전업주부가 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지 않았지만 전업주부가 되자는 제안에 사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부모님과 함께 살라는 요청을 받고 제가 돌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말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소득의 큰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저보다 8살 많았고 이미 회사에서 직책을 맡았으며 소득은 제 2배 이상이었습니다. 너라면 그만둬도 괜찮을 것 같아.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날 말문이 막히게 만들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 않은 내 진심을 그녀와 얘기해서 나 자신과 나는 그녀가 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면 그것이 잠시 후에 나의 통풍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주문한 따뜻한 야채 샐러드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작은 접시에 담아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으므로 그와는 어떻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큰 싸움을 했다고 의논하러 온 것이었지만 그 사람이 더 나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집게를 짚는 것을 멈추고 나를 쳐다보았고 나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의심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내 미소. 그녀는 샐러드 제공을 중단했다. 미드웨이, 미안. 내가 잘못 물어서 미안해. 소피는 일이 잘 안 되고 있는 걸까? 내가 당황해서 대답을 못하니까 뭔가 아는 것처럼 얘기한 걸까? 그녀는 며칠 전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 부르지 않기로 했으나 평상복 차림의 남편이 나와 함께 있는지 궁금해 화장실을 나온 뒤 어디에 앉아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으나 무엇 그 사람이 내가 아닌 여자와 술 마시는 것을 그 사람이 봤고 그 순간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서로 가까이 앉아 술을 마시면서 몸을 만지고 있었다는 게 정말 내 남편이었는데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 나르뇨 야근 때문에 집에 오지 않아서. 평상복을 입을 이유가 없었고 게다가 요즘 정말 바쁜 것 같았는데 요즘 사이가 안 좋았는데도 지금 상태로는 바람 피울 시간이 있는 걸까?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걸 상상할 수 없어. 나는 그 사람이 내 생각을 감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을 뿐이야. 그녀는 한숨을 쉬며 다가오는 긴 주말에 말리부에 있는 한 곳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고 그는 그의 휴대전화로 숙박시설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고급 스테이크 저녁 식사에 대해 언급했는데 거기에서 검색하면 호텔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녀는 휴대전화로 호텔을 검색하기 시작했지만 카페에 있는 동안 저는 여전히 그것이 단지 그녀의 오해였기를 바랐지만 집에 오자마자 그 사람 옷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옷이 몇 개나 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몇 개나 없어진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까지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옷 2-3벌이 없어진 걸 알아채고 바로 입었어요. 세탁하고 나면 늘 서랍 앞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옷장 뒤, 거의 사용하지 않는 수납장 서랍까지 구석구석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네요. 말 그대로 여기저기서 떠오르는 건 바쁜 스케줄로 야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일을 하던 그 사람, 막차를 놓쳐서 회사 화장실에서 하룻밤을 보냈다고 하는 그 표정이 옷장 앞에 서서 소리가 났다. 주머니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에밀리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메일에는 말리부에 있는 호텔의 URL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며칠 만에 거기 서서 천천히 링크를 눌렀더니 프라임 등급 고기가 포함된 저녁 식사가 포함된 숙박 계획이 표시되었습니다. A 현기증이 났습니다. 나쁜 꿈을 꾼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그를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가 가장 좋아하는 셔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셔츠는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2일 후 긴 주말을 보내기 전 토요일에 그는 나는 그의 컴퓨터 근처에 커피 한 잔을 놓고 무심코 물었다. 올해는 그가 디스플레이에서 눈을 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티셔츠를 입은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내가 음료수를 내려놓았더니 이 질문에 갑자기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다가 그 사람이 그래 언젠가 있겠다며 저를 쳐다보며 대답했는데 그 이후로 지난 한 달 동안은 이례적이었습니다. 월급날 그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지금 그의 셔츠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눈을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알다시피 나는 이 반응으로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했고 그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건 나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어 명확한 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할 수밖에 없어 종종 너무 멀리 가는 경우가 많아 마지막 싸움 후에 우리가 화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넌 긴 주말 동안 휴가를 떠나야 해 어쩔 수 없었어 근데 좀 더 방해적인 일을 물어봐 출장이 있는 줄 모르고 쉬는 날이 있을지도 몰라 이것도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 지난 15년 동안 그는 항상 휴가를 냈어 말리부에 가던 에밀리의 말이 내 마음을 스쳤고 그녀는 물론 최고급 스테이크에 대해 언급했고 카페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깨닫기도 전에 내 안에서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큰 소리로 말했지 출장 말리부로 간다는 말은 내가 묻지 않은 말을 한 그 사람은 얼어붙은 채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지만 표정은 아까와 달라졌다. 지친 얼굴로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노려보는 그 모습은 그 월급날 우리가 싸울 때 보았던 그 표정과 똑같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방을 뒤지고 옷을 찾는 척하며 그는 그의 말을 듣고 크게 한숨을 쉬었다. 내 입술이 눈에 띄게 떨렸다. 방을 뒤졌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방을 뒤졌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티셔츠를 찾을 수 없었어요. 전업주부가 편히 살 수 있을 만큼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고 이마에 손을 얹고 심호흡을 하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혼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지난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몇 마디만 했는지 알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날부터 서슴없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서 안타까워서 그 사람이 계속 나를 무시했어도 더 나쁜 건 그 사람이 그걸 알게 된 순간 내 앞에서 대담하게 말을 시작했지 알았어. 아침 7시에 데리러 갈게 처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어이가 없었어. 그 사람은 항상 앞에 있는 사람이 이런 걸까? 긴 주말과 그의 여행 당일에 들어섰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에멀리가 운전하는 차에 있었고 그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피 방금 그가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두르는 장면을 봤나요? 사진을 최대한 많이 찍어야 해요. 토요일에 그 사람과 나눈 대화에 대해 말했을 때 그녀는 화를 내며 그런 멍청한 남자와 헤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의 부정행위와 주장에 대한 증거로 사진을 찍으라고 제안했습니다. 정서적 피해를 위해 그녀는 매우 기대했던 주말을 바로 이런 목적으로 보냈습니다. 그와 바람을 피운 여자는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의 날씬한 몸매에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긴 머리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몇 번이고 쓰다듬었습니다. 그가 집을 떠난 이후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나 또한 즉시 떠나서 그가 그녀의 아파트에서 그녀를 데리러 올 때부터 함께 아침 식사를 사러 편의점에 들렀을 때에도 몬테레이 베이 앞에서 아르멘 팔을 걷기 시작했을 때에도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쿠아리움에 같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막 호텔에 들어와서 다 휴대폰으로 찍었는데 셔터를 누를 때마다 뭘 하고 있는 건지 고민이 됐어요. 알면서도 눈으로 보니 너무 슬펐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 사람의 즐거운 얼굴을 바라봤어. 내 날이었는데 이제 어떡하지? 하룻밤은 어딘가에 머물까? 아니 돌아가자. 그녀는 하룻밤 묵을 예정인 것 같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 돈 낭비 이런 거 아껴서 모았어. 시댁 식구들이 요양원에 들어가면서 이제야 부부 생활이 시작된 줄 알았지. 우리는 늘 여행을 못 가서 부모님을 먼저 모셨지만 앞으로는 부부끼리 추억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때 쓸 돈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15년을 낭비했을까? 결혼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이혼했을 텐데 오늘 오랜만에 그 웃는 얼굴을 보며 그렇게 애쓰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15년을 되돌리고 싶었지만 울고 싶었는데 울지 못하고 계속 한숨만 쉬더니 조용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시동을 걸고 지금 몇 시인지 확인하니 3시가 지나. 어디선가 전화가 와 웃으며 소피야 나가자. 바로 이제 어H 안녕 긴 주말 동안 귀찮게 해서 미안해 도와줘서 고마워. 갑자기 뭔가 시작하려던 그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해서 너무 당황해서 통화하는 동안 나는 그녀에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나를 무시하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좋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에멀리는 운전하는 동안 매우 활력이 넘쳤으며 자동차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여러 곳에 전화를 걸어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모았고 약 3시간 후에 우리는 실제로 저녁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1시간 만에 집에 있는 모든 소지품이 골판지, 상자에 포장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소피를 그만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패션 회사에서 전근했습니다. 잡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은 지역 잡지의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거래하는 이사업체와 부동산 중개소에 여러 가지 전화를 걸었고 다넬들을 아는 변호사에게도 전문적으로 일정을 조정하여 서비스 담당자의 방문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클래시도 아니고 나도 그녀의 지시에 따라 분 단위로 이사했다. 귀중품만 상자에 담고 나머지는 이사하는 사람이 다 했고 부동산 중개인이 며칠 내로 이사할 수 있는 집을 소개받았다. 일단 소지품을 그녀 집으로 보냈습니다. 트럭에 물건을 싣고 떠난 후 며칠 동안 그녀와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변호사가 방문하여 이혼 후 위자료 청구 등의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최대한 덜 부담스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함께 일할 때부터 매우 활동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능력은 놀라웠습니다. 반쯤 비어있던 방을 둘러보니 슬슬 불안이 엄습하기 시작했다. 확실히 화날 것 같다. 이사 비용이 놀라울 정도로 저렴했다. 원룸도 저렴하고 변호사 상담까지 무료였는데도 여전히 돈이 들었다. 상의도 없이 이런 행동을 하다니 여행에서 돌아오면 화를 낼 거라 확신해요. 우리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는 걸 느껴서 우울해졌더니 등을 때렸어요. 야, 주부도 괜찮은 직업이고 돈도 그렇고 알뜰하게 구한 것도 내 몫이고 걔 잘못이야. 필요한 돈은 바로 송금하겠다고 했으니 그녀의 강한 설득 끝에 생활비까지라도 스스로 갚게 하자. 나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다. 예전에 정리하기가 어려웠던 기억이 나니 이제야 토너를 욕실 세면대에 아무렇게나 올려두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신발장에는 신발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항상 가정부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제가 15년 동안 살았던 집의 모습을 마음속에 각인시킨 뒤 실제로 가족의 일원이 된 나는 결심하고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고 연휴의 마지막 날 집을 나섰다. 나는 아직 에밀리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너는 어디 있느냐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대답도 없이 심술궂은 목소리로 에밀리와 내가 미리 정해둔 말을 했다. 이혼권은 괜찮고 돈은 송금해준다고 하더군요. 이혼합니다. 혼자 생활비 좀 마련해 주세요. 헛소리 그만하고 다시 오세요. 이건 그냥 가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를 내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부모님을 돌볼 새로운 파트너를 구해주세요. 15년 동안 고맙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동안 전화를 끊었어요. 그 사람이 몇 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죄책감을 느꼈어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끝냈는데 돌이켜보면 결혼 이후부터 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려 노력했고 이듬해는 회오리 바람이 일었다. 변호사를 통해 그 사람과 협상을 하게 됐다. 위자료와 생활비가 보장되어 드디어 이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직하기 전까지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지만 동네 공장에서 사무원으로 일하며 월급으로 필요한 것을 천천히 사다가 소피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기한은 내가 정했어. 응, 내가 할게. 그런데 기한까지 겨우 못 지킬 것 같아서 전화로 얘기할 시간도 없어. 알았어. 지금 갈게. 넌 시간을 갖고 있어. 이번 달에도 6개월 전에 우리 지역 잡지를 관리하는 에멀리가 돈 절약에 관한 새로운 섹션을 추가했고 검소한 사람으로서 나는 매달 거기에 2페이지를 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나는 직장에서 일하는 꿈을 포기했습니다. 출판사 그녀의 주소는 나에게 큰 의미가 있다. 나는 작가이지만 주부로서 15년의 예산 책정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내 경험을 진심으로 공유하고 싶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잘 들려서 좋네요. 시어머니. 요양원에서 시어머니가 전화해 주셨어요. 이혼하기 전에는 작별 인사도 했지만 그동안은 말을 잘 못했어요. 저번부터 연락이 없어서 시아버지의 강림절침의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해서 놀랐다. 전 남편이 헤어진 상황을 알려줬다. 그래, 그 사람은 바보 같은 사이 아닌가? 우리 그 사람은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버림받았던 것 같아요. 그 여자와의 관계는 이미 잘 끝난 것 같아요. 예상대로요. 어떤 어린 소녀라도 노인을 돌봐야 한다면 도망갈 것 같지 않나요?
지금 집에 있는 사람은 도널드입니다. 그는 결국 대기업을 그만두었지만 불만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 바보입니다. 그는 아내가 뒤에서 그를 지원했기 때문에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불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피가 그와 헤어지는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안 변했는데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평소 선미 시어머니가 낄낄 웃으시며 소피에게 고맙다고 말씀해 주셔서 조금 안도감을 느꼈어요.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활발해서 묻지 않기로 했어요. 15년 정도 함께 살면서 시어머니와 이렇게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우리 사이는 나쁘지 않았지만 나도 좋지 않아서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어. 나는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소식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모든 단어를 음미했고 그녀가 너무 슬프게 말한 최고의 결과가 나왔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혼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 새 출발을 하게 됐지만 늘 후회가 남는다. 내 인생의 15년을 허비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전화로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기 때문이다. 법률은 고맙다고 말했고 아들과 다시 함께 해보자고 나에게 요청할 계획이었다고 전 남편과 다시 만날 기회는 없지만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 말을 듣고 진심으로 행복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15년 동안 그녀에게서 온 이 전화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15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당신의 노파가 요양원에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캐서린과 함께 이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혼하면 되겠다. 캐서린은 악의적인 미소로 나를 바라본다.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매너는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와 기본적인 매너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참을 수 없다. 특히나 가족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엄마에게 무례하게 굴면 더 심해지지만 이에 대해서는 내 생각도 있습니다. 엄마를 방치한 남편과 캐서린과의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알리사 32세입니다. 3살 된 직장 안에 저는 어린 시절 남편과 함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데렐 그리고 엄마. 우리는 2년 전에 엄마와 함께 다시 이사했고 아빠는 그녀를 홀로 두고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은 매우 친했고 아빠의 사고 이후 모든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당시 존과 함께하게 된 데렐은 해고되었고 우리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함께 이사하자고 제안한 데렐은 약간 꺼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실직했기 때문에 논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내 요청에 동의했습니다. 나는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책임감 있는 일이라 주중에는 바쁜 하루를 보낸다. 엄마는 집안일을 하고 주말에는 내가 광고를 돕는다. 데렐은 집안일을 하기 싫은 것 같다. 취업 준비 중이라 초조해서 엄마도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데렐은 이사 온 지 6개월 만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새 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야근에 지쳐 집안일을 안 한다고 계속 핑계를 댄다. 남자들은 세세한 일을 잘못한다. 엄마가 불만을 숨긴 채 미소를 지으며 말하지만 나는 점점 더 좌절하고 있어. 야, 나는 너보다 더 오랜 시간 일하고 심지어 주말에도 일하는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왜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니? 데렐은 얼굴을 찡그린 채 올바른 장소에 있는 적합한 사람에게 반박한다. 뒹굴뒹굴 할 만큼 집안일을 잘해놔도 처음엔 서툴렀지만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어. 노력할 의향도 없는 것 같아. 상황이 달라졌어. 이제 넌 시간 나면 가사를 배웠지. 나 바빠. 이제 난 자기가 이런 말을 하고 더 이상의 논의를 피하며 잠에 들 수 없어. 요즘 엄마의 무릎이 엄마를 괴롭히고 우리 모두가 집안일을 분담하기를 원하지만 데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부터 도와줄 생각이 없습니다. 데렐이 집안일을 안 하는 게 당연해졌는데 최근 주말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데렐은 여동생 캐서린을 집에 자주 초대한다. 캐서린은 나보다 5살 위지만 상식적으로 성숙한 어른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나는 그 사람이 매너가 좋지 않아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마침내 모자를 벗지도 않고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집주인 엄마를 읽는 대신 무례하게 늙은에게 물어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콜라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콜라가 없어요. 엄마는 눈에 띄게 의아해하며 대답하고 캐서린은 자기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가서 사야지. 손님에게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나쁜 매너입니다. 당신의 것은 사지 마세요. 내가 예상치 못한 손님을 대비하라고 말하자 그녀는 마침내 조용해졌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다른 방의 문을 열고 심지어 냉장고에서 사막으로 가는 데까지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는 캐서린을 여러 번 입었지만 그녀는 불평하는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캐서린이 찾아오면 데릴은 무의미한 표정이에요. 엄마도 나도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그녀가 가끔씩 당신을 방문하면 괜찮지만 둘 다 한가하다면 매주는 너무 많은데요. 여기 오는 대신 어딘가에 나가는 게 어때요? 당신은 나를 무시하고 있어요. 가족전은 당신의 어머니 디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해야 하기 때문이고 불만은 없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디너가 우리와 함께 살도록 허락할 것이므로 캐서린이 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엄마와 캐서린을 동일시하지 않음. 엄마는 조용하고 겸손한 반면 데릴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반면 캐서린은 엄마와 나 모두에게 무례하여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이 말은 그렇지 않은 데릴과의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데릴은 결혼 후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전 직장을 잃은 이후로 달라진 것 같아요. 실적 부진으로 해고됐다고 많이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별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걸 고려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그가 기본 매너를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캐서린이 매주 방문하는 문제는 빙산의 티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캐서린이 큰 가방을 들고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나를 위해 준비하세요. 그녀는 엄마와 나를 모두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캐서린이 환영해줘서 반갑다며 따뜻하게 맞아준 유일한 사람은 데릴 뿐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가 내 집이군요. 예전에 아빠의 서재였던 빈 방이 있지만 캐서린이 그 방을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잠깐 무슨 일인지 데릴에게 물어봅니다. 짜증난 표정으로 나를 돌아본다. 무슨 일인지. 캐서린이 오늘부터 여기로 이사 온다는 거야. 왜? 우리 엄마도 나도 몰랐는데. 잔소리는 그만둬라. 내 노부인이 가는데 문제가 있으면 캐서린이 이사하기로 결정했어. 요양원 간호사 맘에 안 들면 이혼하자. 데릴이 이렇게 외치고 그 뒤에서 캐서린이 악랄하게 웃는다. 너무 놀라서 몸이 굳어 대답도 못하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화도 난다. 늙은 여자가 나서 데릴이 다시 받아쓰기 시작합니다. 디너. 캐서린이 내 방을 사용할 것이므로 서재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녀의 가구를 옮기려면 난 충분히 참았어. 그들에게 소리쳤어. 알았어. 이제 이혼하자. 제발 놔둬. 무슨 진심이야. 데릴이 나를 내려다보며 웃는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너와 캐서린도 참아왔다. 캐서린과 오래 산다는 건 말도 안 돼. 내가 싫으면 이혼이라고 하면? 천만에 내가 엄마를 모실게. 너는 남은 연수가 얼마 남지 않은 노파를 위해 목숨을 버릴 거야. 내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 보내는 것은 정말 낭비일 것입니다. 당신은 이혼을 가져온 사람이므로 내가 새로운 장소를 찾을 때까지 잘 지내세요. 캐서린이 내 방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사하는 게 어때요? 네가 사랑하는 데나 방으로 가기로 했어. 어쨌든 그러려고 했어. 나중에 이혼한 걸 후회하지 마. 스트레스를 받았어. 늘 내 노부인을 우선시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데릴과 캐서린 둘 다 나를 무시하고 웃었어. 아마 이혼하는 동안 재산 분할을 잘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빨리 짐을 싸서 엄마 방으로 이사했어요. 오랫동안 데릴과 방을 쓰는 게 불편해서 이제야 편히 잘 수 있어요. 엄마는 내 걱정을 해요. 이혼해도 돼. 정말 괜찮아. 너 이제부터 혼자일 텐데 누구랑 같이 있기보다는 혼자 있는 게 더 좋아. 난 그냥 괜찮아. 엄마 걱정하지 마. 그 남자보다 널 더 신경 쓰니까 말리지 마. 내가 진지하게 이혼하자. 엄마는 의기소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어쩌면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혼이 확정되면 아무 잘못도 없다. 나는 엄마를 데리고 휴가를 떠나서 풍경을 바꿔볼 생각이다. 앞으로는 엄마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이혼 후 재산은 순조롭게 분할되었고 캐서린은 이사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이사를 나갔습니다. 캐서린이 부엌을 사용하면서 재료를 마음껏 낭비했고 요리가 너무 형편없어 먹을 수 없는 요리가 결국 꼴찌가 됐습니다. 쓰레기통도 한밤중에 최대 볼륨으로 음악을 틀었고 집을 나서 엄마와 나눠 먹으려고 유명 셰프샵에서 사온 케이크도 먹었다. 둘은 위치 좋은 콘도로 이사했다. 데렐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일했고 캐서린은 아르바이트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과의 관계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분노를 모두 배출하기로 결정하고 내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위치는 캐서린보다 낫지만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가족에서 나에 대해 자주 비웃음을 퍼붓는 사람은 아마도 처음에 내가 그랬던 가장 합리적이고 품위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포시나 캐서린은 신경 쓰지 마세요. 데렐과 오즈월드는 괜찮은 사람들처럼 보였으나 내가 데렐에 대해 틀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고 시댁에 가서 인터컴을 통해 포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없는 걸 나한테 콜라 좀 줄래? 콜라 줄래? 가서 좀 사서 나 여기 있을 테니까 그냥 가게로 달려가면 돼. 이게 뭐야? 이혼 사과하러 온 거 맞지?
바람 피웠는데도 이렇게 행동한다. 나 바람 피우고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런 주장을 하기 전에 증거를 보여주세요. 게다가 당신 딸이 우리 집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당신이 딸을 이렇게 키웠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내 행동이 무례한 포즈를 창백해지고 침묵에 빠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캐서린의 행동은 내가 아무리 혼내도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교육을 포기했고 그래서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딸이 있고 아들 대릴은 달라요. 그는 조용하고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는데 왜요? 그렇게 예의 바른 사람이 묻지도 않고 자기 여동생을 우리 집에 데려오고 엄마를 방에서 쫓아내려고 할까요? 우리가 이혼한 이유는 데렐이 내가 캐서린과 함께 살고 싶지 않으면 이혼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불륜 이야기 포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땅만 쳐다보며 대화를 이어가는 게 무의미할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아이들에게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오늘 저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화평을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 일로 시부모님이 정식으로 사과하러 오셨고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했고 오스왈도 진심으로 그 일에 대해 보상해 주었고 엄마는 많이 당황했어요. 포지가 나중에 데릴과 캐서린을 집으로 불러서 포씨가 종종 배려심이 없는 동안 그녀는 분명히 캐서린만큼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 엄마가 이사한 후에 데렐이 나한테 전화해서 내가 이사를 했을 때 알았어. 얼리서 너 어디 있니? 내 집이 매물로 나와 있는데 왜 내가 말해야 해? 데렐이 확실히 답답해서 목소리를 높였어. 나는 질문을 반복했는데 왜 그러지? 내가 어디 있는지 말해줘야지. 아, 그거 드디어 내 질문의 요점을 파악하지 못한 거야. 난 여전히 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떠난 뒤에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깨달았어. 내가 한 행동이 후회돼. 방금 쇼를 하는 중이었어. 캐서린, 나는 당신과 데나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싶었지만 캐서린이 아무리 변했다고 주장하고 아무리 사과하고 심지어 사랑을 고백해도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캐서린을 우리 집에 데려와 이혼하겠다고 위협하고 엄마를 모욕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사과하고 돈을 제안해도 우리가 이혼했다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 재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디너는 나에게 있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당신은 단지 집안일을 하기 위해 누군가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내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방금 생각나는 말을 했으나 바뀌었습니다. 사실이요. 게다가 그가 나에게 다시 합치자고 했다는 게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혼에 관해 이야기할 때 당신이 얼마나 웃었는지 기억하세요. 당신과 캐서린이 엄마와 나를 어떻게 무시했는지. 이제 테이블이 그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내가 겸손하다고 자만하는구나. 반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 오스왈드와 포지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과하라고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느냐? 사과할 사람은 너다. 엄마한테 무례하게 굴었다고 거짓말하고 캐서린이 그랬다고 했어. 우리 둘 다 아빠한테 혼나서 유치한 말에 웃지 않을 수 없었어. 아빠한테 혼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야. 행동해도 돼. 이런 식으로 몇 살이냐. 또래들은 이미 아이를 키우며 세상의 이치를 가르치고 있고 30대인 당신은 이 생을 선택한 10대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날 놀리는 거 아니냐?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 다시 연락하지 마라. 바로 전화를 끊고 데릴 번호를 차단한 뒤 부재중 알림만 받았다. 전화를 했는데 대답할 생각이 없었나 봐요. 데릴과 캐서린은 콘도로 이사했는데 둘 다 집안일을 안 해서 금세 엉망진창이 됐어요. 콘도 주인이 악취 때문에 나가라고까지 했다고 들었어요. 캐서린의 시끄러운 행동, 그들은 서둘러 청소회사를 고용했고 상황이 한동안 개선되었지만 곧 원래의 미시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게다가 캐서린은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의존하곤 했던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지만 그는 파산했습니다. 그녀의 터무니없는 행동으로 인해 그녀와 함께 일어섰습니다. 캐서린이 새집에 정착한 후 데릴의 수입에 기대고 무모하게 지출했기 때문에 둘 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녀가 안타깝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엄마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내 이혼이 자기 잘못인 줄 알고 하와이로 데려가는 그녀의 영혼을 바라보며 그녀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앞으로는 재혼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매너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 가족 그렇지 않으면 괜찮아요. 싱글로 지내도 괜찮습니다. 계속 열심히 일하고 엄마를 잘 돌볼 계획인데 갑자기 남편과 딸의 관계가 최악으로 변했습니다.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이런 최악의 상황을 조명하기 위해 남편 조는 생각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딸의 졸업식 날 에밀리의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남편이 여주인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소중한 딸보다 여주인을 우선시한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릴리입니다. 저는 37세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우리 관계는 좀 복잡합니다. 저와 생물학적으로 관련이 없는 딸 에밀리가 있습니다. 에밀리는 제 아이입니다. 남편의 딸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결혼했을 때 그녀는 고작 5살이었고 나는 여전히 일을 우선시했지만 조는 우리가 결혼한 후에 전업주부 엄마가 되는 게 어때요? 집에 계신 엄마 저는 일 때문에 여행을 많이 가요. 에밀리는 아직 어려서 부모님과 함께 두고 있어요. 하지만 결혼한 후에는 당신이 그 엄마가 될 테니 부모님에게 너무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이 늙어가는 걸 느껴서 전업주부가 되어 에밀리를 돌봐줬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탁은 이해합니다. 결혼하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어요. 전업엄마가 됐다. 전처의 불륜으로 남편의 전 결혼이 모두 끝난 뒤 엄마가 되는 것이 불안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어린 에밀리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걱정했지만 걱정에도 불구하고 에밀리의 다정한 성격은 허용됐다. 우리 빨리 친해지자 이야. 우리 같이 그림 그려보자. 진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다 그린 후에 같이 쇼핑하자. 같이 가자. 저녁 준비도 도와주고 싶어. 고마워. 덕분에 정말 행복해. 진짜 엄마 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어. 첫 인연. 엄마가 저를 불렀을 때 엄마는 눈물이 났습니다.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루하루 행복해졌습니다. 딸에 대한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핏줄은 상관없었습니다. 딸을 진짜 딸로 보고 계속해서 사랑을 쏟았습니다. 사전 연락 없이 집에 온 걸 환영해요. 늦게 왔어요. 저녁 준비 안 됐나요? 제가 돌아왔어요. 아빠가 오늘 또 늦게 집에 오는 것 같아요. 자어서 저녁 먹자. 알겠습니다. 그때 에밀리가 중얼거렸어요. H 무슨 일인지 알잖아. 내 신경 쓰지 마. 이 말을 하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에밀리는 조용해졌어.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는 분명 무슨 말을 하려던 참이었는데 내가 그녀의 태도를 걱정하는 동안 그녀는 왜 미드웨이를 멈춘 거지. 난 그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았어. 그녀의 나이에 나는 그녀를 신문하지 않고 그녀가 자발적으로 나에게 말을 걸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고 어느 날 쇼핑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있었고 더군다나 그는 에밀리와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고 나는 재빨리 개입했습니다. 두 존 사이에 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거야? 진정해 릴리 무슨 일이야? 에밀리에게 이렇게 소리쳐본 적도 없는데 남편이 어색하게 시선을 돌리며 중얼거렸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될 수 없다. 그렇다면 학교 선택에 관한 것이다. 우리 셋이서 같이 의논하는 게 어때요? 별거 아니라고 했는데 너무 끈질기니까 그냥 놔두세요. 샤워할 거예요. 잠깐만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며 거실을 빨리 나갔죠.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에밀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밀리 제발 제게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 해서 싸움으로 확대됐나 봐요. 그냥 날 내버려둬요. 상관없어요. 내 전화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요. 에밀리는 자기 방으로 물러나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저녁 식사를 위해 에밀리의 행동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제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나 그녀의 아버지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기다리면서 상황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 남편과 그것에 대해 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밀리에 관한 것입니다. 나에게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저번에 있었던 싸움에 관한 것이라니요. 그렇죠? 최소한 부모로서 그녀와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에밀리는 분명히 뭔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반항했습니다. 내가 반복해서 질문했지만 그는 왜 그랬는지 설명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말을 해서 내 귀에도 의문이 생겼어요. 나는 에밀리의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잠깐만요. 중학교 졸업식은 일생에 한 번뿐인 일이잖아요. 상관없어요.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어차피 혼자 가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듣고 몇 번이고 초대하려고 했는데
계속 안 가겠다고 하니까 졸업식이라 맙소사 하기 싫다. 에밀리를 화나게 하려면 어떻게든 그 사람이 참석하도록 설득해야 해요. 다시 대화를 꺼내기 위한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평소처럼 남편의 방을 청소하던 중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봉투를 열었을 때 남편의 책장 틈새에 봉투가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카고행 기차 왕복 티켓 2장을 찾았습니다. 출장이라면 왜 같은 티켓이 2장 있었을까요? 2장이 필요하지 않았을 텐데 그제서야 티켓에 인쇄된 출발 날짜가 에밀리의 졸업식 날과 같은 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는 즉시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의심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후 내 두려움이 확인되었습니다. 남편이 내 뒤에서 바람을 피웠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사관은 일련의 증거 사진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조사 결과를 잘 설명해 주셨네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네요. 다른 여자는 그 회사 후배인 것 같아요. 늦게까지 일하고 출장을 많이 다녀서 눈치를 못 챈 것 같아요. 하지만 조사 기간 동안 그는 매일 야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그 여자 집에 있거나 그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저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동시에 가지고 이 여자와 함께 일주일 동안 시카고로 여행을 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믿을 수 없었다. 그 사람은 가정을 꾸리면서 불륜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딸의 졸업식 날 애인과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이런 행동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나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기 위해 새로운 살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때 그만두었던 직장으로 복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한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입니다. 새로운 살 곳과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 때 문득 깨달은 것이 바로 에밀리의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녀를 내 진짜 딸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합니다. 이혼하기 위해 나는 그녀를 계속 양육하고 싶지만 그녀는 생물학적 어머니가 아닌 나와 함께 있기로 선택할 것인가? 최근의 불륜을 고려할 때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 해온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남편에 대해 나는 모든 것에 대해 비관적이었습니다. 쇼핑하자고 초대하고 카페에 가고 이혼하고 헤어져도 함께 카페에 가고 요즘의 추억을 꼭 간직하자 함께 외식하며 즐거운 순간을 가슴에 새기기로 했다.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졸업식 얘기를 꺼내려고 한 행동 내 아버지가 졸업식에 못 오시더라고. 아 정말 일이 바쁘신 것 같아. 미안하지만 꼭 올 거라고 약속할게. 알았어. 난 괜찮아. 너만 있으면. 역시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에밀리의 반응은 오히려 무관심했어. 내 딸의 이런 모습을 보며 나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졸업식 날이 다가왔다. 남편은 이미 가버렸나 봐. 그 여주인과 여행을 갔지. 물론 졸업식에도 혼자 참석한 딸이 졸업장을 받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는데 처음 만났을 때 딸이 너무 작아서 놓기 싫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차마 대화를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딸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생물학적으로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엄마잖아요. 그 말에 당황하면서도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난 언제나 내 엄마가 될 거야. 응 그런 생각이 들었어. 따뜻하게 웃는 그녀를 본 순간 마음이 한순간에 가벼워졌다는 말을 들으니 기쁘다. 이제 그 생각을 정리한 시간이구나. 내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밀리 나는 당신 아버지와 이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내 생각엔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그녀가 이혼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쉽게 받아들였는지 놀랐습니다. 당신은 괜찮습니까? 이혼 내 말은 괜찮아. 그 사람의 불륜에 대해 알았잖아. 기다리지 않았어. 응 아빠가 바람을 피워서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의 불륜을 목격했는지 그날 그 사람과 대면했을 때 우리는 그날 큰 싸움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지. 얼마 전 그 시끄러운 논쟁이 있던 날 그녀는 우연히 아버지와 그의 애인을 공공장소에서 발견하고 그와 맞서게 되었고 결국 열띤 논쟁으로 변해버렸고 내 눈은 뜨겁게 타오르고 시야는 흐려졌다. 그 생각이 내내 내 가슴을 조여왔고 눈물을 참으며 에밀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있고 싶은지 선택하세요. 그것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확실히 당신과 함께 갈 것입니다. 물론 당신은 물론입니다. 집에 가족이 있는데 바람 피우는 아빠는 필요 없어. 에밀리 곁에 있을 가치도 없어. 넌 나의 유일한 가족이야. 나는 그녀를 꽉 끌어안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에 그녀를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이 일이 빨랐다. 우리 남편이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에 어떻게든 이사를 완료했는데 우리는 이미 계약한 새 집으로 우리 소지품을 들고 갔습니다. 책상에 내 남편이 전화했어. 릴리, 이 이혼 서류가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혼하자고 생각하는 것과 정확히 무슨 뜻이야? 내가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아직도 화났어? 일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완전히 역겨워서 내 남편은 지금도 여전히 멍청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지. 그게 무슨 말인가. 나는 항상 출장으로 바쁘다. 그런데 졸업식은 예정대로 참석했니? 내 다음은 나와 에밀리가 졸업할 때야. 응, 뭐야 후배 메리랑 여행. 즐거웠. 무슨 소리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보세요. 형사가 아이메시지로 증거사진을 보내자 남편이 눈에 띄게 흔들리고 했으며 찾았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 왜 몰래 사진을 찍냐. 역겨운 스토커냐. 직장에서 여자랑 엮이는 게 훨씬 역겹다. 뭔 여자로서 매력 없는 게 네 탓이냐. 무슨 말을 하려는 건 내 탓이었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며 돌아다니는 게 형사를 고용해서 등 뒤에서 증거를 모으는 것뿐인데 그런 여자에 대한 욕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어? 결혼했어. 내가 이렇게 못생긴 돼지가 될 줄은 몰랐어. 내 계산착오야. 정말 실수야. 내가 그 사람에게 화를 참지 않고 터뜨렸어. 그나저나 이혼 서류 꼭 제출해. 그리고 제대로 주장할게.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도 있으니 준비하세요. 잠깐만. 에밀리는 제 아이입니다. 당신이 아니라 절대 제가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에밀리와 피를 흘리다니.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이 너 같은 낯선 사람을 선택할 리가 없지 않나? 사랑하는 딸의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고 여주인과 여행을 가기로 결정한 사람이 누구라니. 얼마나 부끄러울까? 감히 너 같은 사람과 결혼한 건 내 인생의 어두운 장일 뿐이야. 우리 결혼은 끝났고 에밀리와 나는 함께 살 거야.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내 딸이 내 등을 살살 쓰다듬으며 힘을 주네. 내 열정적인 폭발. 그녀는 아버지에게 안부를 전하기 위해 전화를 낚아챘습니다. 안녕 아빠. 에밀리 지금부터 대체 뭐야? 엄마와 함께 살게. 다시는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당신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 당신이 알고 있는 유일한 생물학적 가족은 당신이고 그 사람은 당신이 나와 엄마를 배신한 가족을 차갑게 비난하고 당신은 가족이라고 부르죠. 날 웃게 만들지 마세요. 핏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엄마를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은 가장 낫습니다. 결혼 중 불륜이 역겨워. 내 눈엔 더 이상 아빠가 아닌 것 같아. 그녀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그런 그녀를 보며 몸을 활짝 펴고 순수한 기쁨의 미소를 지었다. 그의 불륜에 대한 충분한 증거로 내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나는 그와 빨리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에멀리는 내가 그녀의 양육권을 갖기를 강력히 원했고 그래서 나는 충성심을 통해 그의 여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그 외에 위자료도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찬의 여주인은 고소당한 것에 분노했고 직장에서 이별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즉시 그와 헤어졌습니다. 그의 평판은 급락했습니다. 그의 불륜과 딸의 버림에 대한 소식이 회사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밥도 짓고 진짜 부모 자식처럼 매일 유대감을 쌓으세요. 엄마 오늘 저녁은 맥앤치즈 먹으면 어떨까요? 우리 같이 요리하는 건 어때요? 쇼핑도 가야겠어요. 그리고 새로 오픈한 카페 한번 들러볼까요? 응, 준비하자. 그럼 난 더 이상 걱정할 것 없어. 날 택한 딸과 손잡고 계속 걸어갈 생각이야. 야, 너 깜빡 잊었구나. 에단이 해외 출장 가는데 급하게 전화했는데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도 에단이 대답이 없더니 에단의 불륜을 우연히 발견해서 출장이 거짓말이었어. 응, 그런 식으로 바람을 피웠어. 용서할 수 없어. 복수심에 망각한 채 에단이 드디어 기분 좋게 나를 불렀어. 방금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어쩌지 여권을 잊어버렸나요? 그게 바로 제가 복수를 시작했던 순간입니다. 제 이름은 나탈리입니다. 저는 이선과 결혼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도 없고 서로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선은 일합니다. 정규직 회사에 다니고 주말은 쉬는 반면에 저는 미용실 일을 하고 주말에도 일을 해서 마지막으로 같이 놀러 갔을 때 같이 쉬는 날이 거의 없었는데 어차피 미용실 일 때문에 자주 듣는 얘기죠. 신부님의 신혼여행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네요. 오늘 의뢰인은 이 말을 듣고 곧 하와이에 갈 계획이었는데 둘이서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휴가는 좋을 것 같네요. 오랜만에 이단과 함께 갔습니다. 한 번은 내가 직장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이선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집에 늦게 오면 이선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지만 최근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일이 바빠서 그는 초과 근무를 많이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몇 달 후 이선은 마침내 오후 11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늦게까지 일하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기분이 좋아 보여서 얘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늘 의뢰인이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갈 예정이라 신혼여행은 괌에 갔는데 그 이후로는 여행을 안 갔어요.
휴가를 계획하자 해외에 있을 필요는 없어 시골 어딘가라도 괜찮아 벌써 마음은 휴가 계획에 열중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함께 보내는 나날들은 신났지만 내 열의와는 달리 이선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았다. 키나 나 당분간 일하느라 바쁠 것 같으니 혼자 가는 게 어때? 내 일정을 맞출 필요 없잖아. 이단의 반응에 너무 실망해서 여행에 대한 의욕을 다 잃어서 무의미해 혼자 커플로 가고 싶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을 참았는데 열정의 차이인지 아니면 이단이가 꺼려하는 걸 보고 이단이 여행에 거의 관심이 없었던 건지 잠시 놔두기로 했어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채 여행 사이트를 스크롤하면서 이선이 제안한 것처럼 혼자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울한 나날 동안 이선을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선이 갑자기 나에게 10년의 해외 출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말연시 갑작스런 소식에 충격을 받아 이선은 내 시끄러운 반응에 짜증을 보였습니다. 네털리를 여행하고 싶은 건 알지만 이건 휴가가 아니라 일이에요. 불만은 없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선이 말한 말에 짜증이 났습니다. 뒤로 해외 출장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다고 하셔서 놀랐어요. 게다가 설 연휴에는 대부분의 곳이 문을 닫지 않았죠. 열심히 노력한 걸 인정받아서 여행은 프랑스 여행으로 선택했어요. 설날에만요. 31일이고 1월 2일에 많은 사업이 재개돼서 설날은 같이 못 보내겠죠. 히읗 설날은 1년 내내 함께 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죠. 이제 휴가도 못 갈 뿐만 아니라 휴가도 없을 거예요. 휴일을 함께 보내며 외로움을 느끼며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가면?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당신이 일하는 동안 관광을 갈 수 있어요. 이선의 답장을 기다리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다음 말은 즉시 네. 희망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이것은 배우자를 데리고 오는 출장입니다. 이선은 말 한마디 없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짜증이 났습니다. 그는 샤워실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샤워 후에도 그렇게 화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선 기분이 계속 좋지 않아 여행이나 출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해졌습니다. 그 후 대화가 줄어들고 그의 냉담한 태도가 나를 합어로 이끌었습니다. 그에 대한 분노가 커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12월 말에는 추위가 가혹했습니다. 프랑스 출장은 좀 신나는 것 같던데 확실히 출장이기는 하지만 해외도 마찬가지야. 그 설렘은 이해. 하지만 내 입장에서 생각해봐야지. 크리스마스와 설날은 혼자 보낼 예정이야. 그의 열의는 내 마음을 더욱 설레게 할 뿐이야. 짜증나는 이선은 내 기분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내 어깨를 두드리며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출장을 갈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화내지 마세요. 약속할게요. 물건을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기념품은 이제 사야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야지. 이선은 재빨리 침실로 향합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흥분한 표정으로 다음날 나에게 많은 것을 가져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긴 목록을 작성합니다. 기념품과 손을 흔들어 이선에게 작별 인사 집안일을 마친 직후 내 전화벨이 울립니다. 메시지는 내 형제 엘리그젠더 이선이 출장 중이라고 하더군요. 휴일 동안 엄마 아빠 댁에 다시 오는 게 어떨까요? 엘리그젠더는 아직 우리 부모님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발적인 근무 일정이 있어서 그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부모님을 괴롭히지만 나는 항상 알렉산더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생각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어차피 아무 계획도 없었고 새해를 맞이하면 비행기 시간표를 보기 시작하면 좋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로 비행기 시간을 확인하기 시작하는 순간 뭔가가 눈에 들어온다. 멍하니 곁눈질로 이선의 여권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 놀라서 바로 이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몇 번을 시도해도 연결이 안 되어서 잊어버린 내용을 여러 번 보냈지만 답장이 없습니다. 당황해서 공항으로 갈 수밖에 없어 알렉산더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알렉산더, 에단이 여권을 잊어버렸어요. 공항으로 가서 그가 떠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도 가는 중이에요. 로저. 알렉산더에게 세부사항을 보내드려요. 이선이 프랑스로 비행기를 타고 서둘러 기차를 타려고 합니다. 타는 동안 이선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엘리그젠더의 메시지가 도착했고 그 내용은 나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방금 기차를 탔는데 이선이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의 메시지는 파일을 열어보니 사진인데 기차에서 한순간에 낯선 여자와 손을 잡고 있는 에단이 있다. 모든 것을 이해했고 큐리와 함께 몸이 떨려서 출장은 거짓말이었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후회할 것이다.
나를 배신한 나는 즉시 엘리그젠더에게 연락합니다. 엘리그젠더는 내가 이전에 말한 것을 잊어버리고 대신 이선을 따라가며 그와 그 여자 라저의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엘리그젠더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는 나에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즉시 이선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그젠더의 전화에 따르면 공항에서 엘리그젠더와 함께 있는 이선의 사진이 여러 장 있습니다. 이선이 말한 것과는 달리 다른 여성과 아늑해 보이는 사진이 여러 장 있습니다. 엘리그젠더의 조사에 따르면 그들은 프랑스가 아니라 뉴올리언스로 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올리언스의 고급 호텔이고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뉴스검토 알렉산더가 기차에서 에단의 대화를 몰래 우연히 들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에단은 여행 잡지를 보면서 큰 소리로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더는 그 순간 목적지를 빨리 알아냈고 알렉산더가 나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부정행위 여행입니다. 맞아. 우리는 그 사람들의 작은 휴가를 망칠 예정이야. 당신은 내가 그들이 잠시 동안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렉산더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재빨리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계획이라면 뉴올리언스로 가자. 맞죠. 그래서 우리는 3시간의 비행 후 이선을 따라 뉴올리언스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뉴올리언스에 도착한 다음 알렉산더가 이끄는 고급 호텔로 서둘러 갔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우리가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 사람 빨리 전화를 받았는데 쓸데없는 걱정이었나 봐요. 나탈리 미안, 비행기 타고 있어서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막 프랑스에 도착했는데 잊어버린 게 뭐야. 이단이 전화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걱정 없는 소리를 해서 그 사람은 내가 가까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당신은 여권을 잊어버렸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즉시 공격을 가한 것은 바로 여기 여권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프랑스에 가셨는가? 당신은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불법 입국이었습니까? 범죄자와 함께 있어 이선이 더듬거리기 시작했어. 여권을 잊어버려서 공항에서 새 여권을 만들었어요. 이선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핑계를 대는 것에 분노가 커져요. 휴대폰에 대고 소리 지르는 거 농담이에요. 나 공항에서 즉시 여권이 발급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정하라고 저를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나탈리, 농담이었어요. 저는 실제로 여권이 2개 있어요. 여권 2개면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만뒀어요. 에다는 침묵했지만 내 퓨리는 당신을 붙잡지 않을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일할 텐데 당신이 지금 뉴올리언스에 있는 건 다 알아요. 그렇죠? 저는 프랑스로 출장 중이에요. 당신은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바람난 여행으로 통화가 갑자기 끝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전화를 끊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몇 분 후 엘리그젠더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선이 내가 자신의 불륜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여기 프론트 로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입장에 서 있는 에단의 얼굴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나탈리,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출장이 갑자기 뉴올리언스로 옮겨진 것 같아요. 저는 수상한 짓은 안 하고 있어요.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 지금 당신을 믿을 거라고 맹세해요. 어떻게 지내요? 뒤에 서 있는 여자는 설명해 주세요. 이 여자는 후배예요. 저와 출장 중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에단이 계속 변명하는 걸 보고 완전 실망했어요. 알렉산더가 보낸 메시지를 열어서 앞으로 내밀었어요. 에단. 그럼 이건 어떻게 여행 가서 동료일 뿐인데 손잡는 걸 어떻게 설명하지? 내가 에단을 노려봤다는 걸 언제 알았어? 논쟁하는 건 의미가 없어. 이제 증거가 있으니 도망칠 수 없다고 들었어. 이선이 내 앞에서 꿀꺽꿀꺽 마시고 그와 함께 있던 여자에게 주의를 돌렸습니다. 내 이선과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결혼한 남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여자는 눈에 띄게 흔들리고 이선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이선이 당신 아내라고 말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과 함께 있기로 동의한 이유를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엘리, 지금은 그게 요점이 아닙니다. 당신 아내가 나에게 끔찍한 눈초리를 보낸 것은 절대적으로 요점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내가 여기에서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가씨, 이선은 엘리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다가온 한 사람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전적으로 이단의 책임이라고 계속 주장했다. 이단이 나보다 엘리를 우선시했다는 생각은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에 휩싸였다. 우리가 공개 로비에 있다는 사실을 순간 잊어버리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둘 다 이선을 비난해야 합니다.
당신이 시작했을 수도 있지만 엘리는 그가 결혼했다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두 분 모두 후회하게 만들 것입니다. 내 말에 이선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엘리 반면에 갑자기 강하게 행동하려고 한다. 바람 피운 여자가 보는 대로 할 수 있다는 후회. 이선은 나를 선택했다. 네털리.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는 혼자 남게 될 거야. 이선과 나는 곧 함께 할 거야. 내가 비참할 리가 없지. 그렇지 에단, 너 나탈리를 곧 떠난다고 했어. 엘리가 에단을 쳐다보며 말했다. 에단이 엘리와 나 사이를 왔다 갔다 한 다음 결심한 듯 말을 시작한다. 나는 너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은 나탈리야. 여행 지금 장난하시나요? 처음에 왜 나와 함께 여행을 가지 않았나요? 나보다 엘리를 우선시했지. 난 너희 둘 중 누구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난 에단과 이혼할 거야. 그리고 이혼 법정에서 나는 표준 합의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거야. 우리가 왜 4년 동안 함께 했는지 좀 여유를 가질 수 없겠니? 당신은 나와 4년 동안 함께 했는데 합의금 문제로 나를 배신했군요. 변호사를 고용할 건가요? 필요하지 않으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 시점에서 돈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선에 대한 내 분노는 한계를 넘어섭니다. 미국을 지켜보던 알렉산더가 괜찮다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분노와 순전한 불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형제 나는 좋은 변호사가 그 당시 그를 돌봐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 당신에게 좋은 평가를 줄 것입니다. 알렉산더와 나는 엘리의 연락을 쥐어짜냈습니다. 그녀에게서 정보를 빼내고 깜짝 놀란 두 사람을 남겨두고 나중에 엘리그젠더가 추천한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가 말했듯이 나는 이선과 그의 공정한 파트너로부터 평소보다 더 많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선과의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선의 경우 그와 엘리는 모두 엘리가 불륜을 폭로한 후 결국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이제 엘리는 자신이 이선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이선은 차례로 엘리의 불륜에 대한 폭로가 명예훼손이며 둘 다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 하루 종일 돈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경험하고 있으며 제 동생 알렉산더는 이것 덕분에 탐정사무소에 취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사가 되는 모든 시련이 나의 진정한 소명입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그는 꽤 야심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어떻게 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알렉산더의 형사 기술에 절대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또 여기 무슨 일이 있었나?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구가 넘어지고 소지품이 흩뿌려져 있고 누군가가 그 장소를 샅샅이 뒤졌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빨리 당국에 연락하고 아르바이트장에도 전화해서 제가 이겼다고 알립니다. 저녁 근무 시간에 못 갈 것 같아 시댁에 오라고 알리고 안전을 위해 오랜만에 내일 돌아올 예정인 남편 존에게 워트세프 메시지를 보냅니다. 메리 괜찮으세요? 무슨 일인가요? 괜찮습니까? 경찰 조사 중에 경찰이 하듯이 제 처가가 도착했습니다. 무엇보다 고가의 물품이나 은행카드가 누락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침입자에게 접근하지 않은 것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생필품, 의류식품, 어린이용품. 잠깐만요. 이런 장면은 예전 경험으로 본 적 없나요? 누가 이 일을 책임질지 짐작이 가네요. 제 이름은 메리, 27세 주부. 제 남편 존은 30세이고 현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 중입니다. 미취학 연령의 아들이 있고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남편이 2번 집에 오려고 하지만 이미 2년 동안 지속된 업무 할당과 타이밍이 충돌했습니다. 한 달은 바빠서 못 가는 기간이 있어요. 아들과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2달 전에 마지막으로 봤어요. 집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바쁜 일정 때문에 한 번만 사용했어요. 망설였어요. 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 한 가지 문제에 대해 그와 상담하기 위해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집안일을 빠르게 처리하려고 할 때 형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의 사람쇼가 나타납니다. 저기요 언니, 신우이 안녕하세요. 지난 3개월 동안 형수는 예고도 없이 정기적으로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형수는 34세이고 대가족 4명의 어머니입니다. 가족 중에는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자녀가 있습니다. 심지어 미취학 아동 중 2명은 제 아이와 같은 유치원에 다닙니다. 제 처제, 줄여서 동생, 는 성격이 무뚝뚝한 덩치 큰 여자입니다. 쇼핑을 하든 외식을 하든 좋든 나쁘든 그녀는 유치원 행사에 나타날 때
항상 땀을 흘리며 표준 스웨트 셔츠와 스웨트 팬츠를 입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그녀가 평상복 차림으로 유명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는 유치원에서 그녀와 마주치지 않을 정도로 싸움을 너무 많이 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어디 관련이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그녀는 매일 우리 집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습관이 있어요. 이 쿠키를 가져가세요. 알았어요. 어제 좀 가져갔잖아요. 우리는 당신이 나에게 반대하는 것을 계속 줄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건 존의 돈이에요. 당신은 없어요. 불평할 권리가 있다고. 그녀는 내가 존의 돈으로 살고 있는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당신은 한 명만 낳은 아이들을 부양하는 것이 어머니의 일이고 나는 많은 아이들을 부양하는 것은 당신이 나를 도와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나이가 가까워서 그랬는데 이제는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 형수는 저 할 때 자주 가는 저녁에 복권 판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집에 돌아올 때나 심지어 식사 시간에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그냥 들어와서 방을 뒤지곤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청소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존으로부터 월세와 공과금을 제외한 생활비로 한 달에 $600를 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고 존은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에 돈을 쓰라고 말했지만 나는 심지어 돈을 절약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지만 형수님이 오기 시작한 이후로 내 월간 저축액은 $100로 줄어들었고 형수님이 존이 나에게 벌금을 준 돈 때문에 지난 3개월 동안 마이너스 상태까지 빠졌습니다. 매달 결혼 전 저축한 돈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계속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형수에게 이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힘들어요. 가져가는 물건 값을 지불하세요. 왜 존에게서 더 많은 돈을 받으세요? 우리는 아이가 많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가정용품에만 매달 $200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유가 그녀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상황이 우리 가족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존에게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존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저축을 늘리고 싶다고만 말했습니다. 진짜 어려운 점은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해서 시부모님과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고려 중인데 왜 존한테 돈을 안 받아요? 사실 형수는 가재도구를 많이 가져가니까 우리는 돈이 부족해서 뭐야 근데 몇 가지만 가져가는 건 별거 아니야. 아니 몇 가지만 가져가면 돼. 알았어.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할 테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 마치 엄마가 된 것 같았어.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에게 화를 낸 적이 없고 전리품이 썩기 전에 존이 나에게 말한 것에서 딸이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시누이의 잘못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큰 기대는 없었지만 형수에 대한 답답함이 점점 커지고 분노를 참을 수 없어 형수에게 직접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서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직후 아침에 일하고 유치원에서 아들을 데리러 존의 부모님 집에 데려다주고 저녁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 새로운 일과가 형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그것은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녀에게서 화난 메시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집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언제 일을 끝낼 것인지 그녀의 메시지 빈도가 증가했습니다. 내가 계속 부재 중이어서 그녀에게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녁에 티슈를 좀 가져오세요. 아르바이트 전 저녁 몇 시니까 오후 5시로 합시다. 아, 죄송해요. 오후 6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요. 일부러 날 피하는 거야. 아니, 난 그냥 돈이 부족해서 더 오래 일한 것뿐인데 돈이 부족한 건 내 잘못이야? 형수님의 옹졸함도 왓츠앱에서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어. 인생이 너무 좋았어. 평화로운 상태의 형수와는 달리 매일 형수를 만나지 않고 차분해졌습니다. 한 번은 시부모님, 형수네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러 나갔을 때 그녀는 나에게 얼음 계단을 제공했지만 나는 신경 안 쓰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메리 오늘은 아르바이트가 없군요. 히읗 한동안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함께 시터를 계획했었고 형수는 분명히 짜증이 나서 얼굴을 돌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나는 형수에게 빚을 지고 있는데 그녀만큼 밀도 높은 누군가를 상대하기 위해 새롭게 발견한 단호함 덕분에 나중에 우리는 존의 부모님 집에서 차를 마셨고 언니의 모든 것이 조용해졌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법은 마침내 포기했지만 한 달 후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존의 부모님 집에 가서 잊어버린 물건을 가지러 집에 갔을 때 내 역할까지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일 시작하고 집에 왔는데 가구가 뒤집히고 물건이 흩어졌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급히 경찰에 신고해서 아르바이트를 쉬겠다고 알렸어요. 부모님께도 알렸어요. 내일 집에 오는 존에게 예방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메리는 괜찮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괜찮습니다. 이 일이 발생하자 사립탐정과 이야기를 시작했고 경찰은 조사 중에 도착했습니다. 무엇보다 고가품이나 은행카드가 없어진 게 없어 다행이다. 침입자와 맞서지 않아서 다행이다. 빠진 것은 일상생활 필수품 의류 식량 아이들을 위한 물건. 잠깐만, 이런 상황을 엄마가 보기 전에 본 적 없나? 신임 손가락질할 생각은 없지만 형수님이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지 않나요? 제 딸이 그런 짓은 절대 안 할 텐데 다른 사람이라면 귀중품은 무시하고 생활용품만 가져가겠죠. 법이 형수를 현장에 부르지 않자 결국 침묵하던 시아버지가 말을 잇는다. 경찰이 왔다고 시아버지가 말하는데 일리가 있다고 해서 와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급히 형수에게 전화한다. 무슨 일인가? 형수가 아이를 안고 들어와 경찰을 본 순간 얼어붙지만 놓치지 않는다. 왜 여기 경찰이 있는 것 같냐? 우리 집이 횡령당하고 몇 가지 빠진 게 뭐야? 뭐 일용품 옷 뭐 가져갔어? 그런 거? 그래서 누가 그랬는지 알아냈어? 아직 안 됐어. 알았어. 그럼 집 뒤에 있는 범인이 그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침입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형수는 형수의 반응을 눈에 띄게 완화함. 시아버지가 그녀에게 질문하기 시작함. 솔직하게 말해서 이웃 카메라에 찍히면 문제가 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임. 이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제가 아닙니다. 존 메리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부상은 괜찮습니까? 저는 괜찮고 우리 아들은 부모님 집에 있었어요. 실제로 누가 그랬는지에 대한 단서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는 존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어. 왜 더 일찍 나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녀에게 경고했을 텐데. 미안해. 당신이 카메라를 확인했는지 걱정하고 싶지 않았어. 내가 우리 아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걸 기억해. 아직 거기 있어. 맞다. 잊어버렸는데 연결해 놓은 덕분에 존에게 카메라가 작동 중이라고 말한 후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에서 과거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존과의 통화를 끝내고 거실로 돌아갑니다. 모두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누가 그랬는지 압니다. 존이 출장 중에 아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어떻게 설치했는지, 그리고 영상에는 이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경찰과 시부모님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형수는 집을 뒤지고 물건을 가득 담은 가방을 들고 나가요. 어떻게 집에 들어왔나요? 형수. 제가 대답하라고 재촉했고 형수. 폴스는 조용히 사실을 말해요. 시아버지. 시누이가 엄한 표정으로 형수를 신문하는데 글쎄요. 뭐야? 형수님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부모님 집에서 쉬다가 자물쇠 비밀번호를 알아두었다가 아버지께 복사 열쇠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은 도둑처럼 널 망친 건 다 내 탓이야. 시어머니한테 혼난 적 한 번도 없는 형수는 눈물을 흘리며 눈을 움츠리며 엄마한테 받은 돈을 쓴 것 같다. 시댁에서 생필품을 사오고 옷과 가방을 사는데 뭔가 안 맞는데 맨날 스웨트 셔츠, 스웨트 팬츠만 입는 형수님이 자기 옷을 사준다고 하는데 그 옷은 어디 있지? 형수 사줬다고 하는 가방 집에 있다가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갚아야지. 복잡한 형수. 포기하고 필사적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형수. 핑계를 대고 큰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미끄러뜨렸다. 옷은 더 이상 엄마 옷이 아니어서 집에 없어요. 알고 보니 남자 옷과 가방을 사려고 했는데요. 아빠 선물로 사셨나요? 아니, 어린 아이를 위한 선물인가요? 아빠 아닌 남자. 놀랍게도 형수가 다른 남자 시어머니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왔다는 사실을 듣고 더욱 화가 나서 그녀를 부인하자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경찰조차 점점 커지는 상황에 불편해. 그래서 어쩌지? 이런 상황이면 가족 문제니까 조용히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어떡하지? 시아버지가 막힌 듯 나한테 돌아서는 순간 형수가 미친 듯이 나를 붙잡는다. 유실죄로 고소 안 할 거예요. 엄마가 체포되면 아이들이 얼마나 슬플지 생각해 주실래요? 책임을 회피하려고 아이들을 이용하려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메리에게 사과하세요. 시어머니 눈이 맹렬하게 언니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시누님, 또 메리, 제가 한 일에 대해 정말 죄송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시누님이 무릎을 꿇고 내 발에 달라붙어 거의 울 뻔했어요.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켜보고 있고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어른들이 이렇게 말다툼을 하면 벌금 고소 안 할게요. 아, 고마워요. 메리. 형수는 급히 표정을 바꾸는데 조건이 있어요. 형수는 지난번 물려받은 900달러를 갚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3개월 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매달 100달러를 갚아야 합니다. 900달러를 낼 수 없습니다. 아이가 넷입니다. 자녀를 부양하는 것이 어머니의 의무라고 하지 않았나요? 동생에게서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이 공평한 일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너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식들, 그 형수는 내 말에 겁먹은 것 같구나. 만약 내가 다른 남자에게 쓸 시간과 돈이 있다면 우리에게 갚기 위해 일해라. 월급은 내가 쓴 것에 비하면 타협조차 되지 않는다. 급히 형수를 몰아붙이지만 내 말이 닿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슈퍼 안 받는 것에 감사하고 형수님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시어머니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는 조건을 받아들인다. 나는 피해자의 말을 들어보니 이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의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경찰 형수가 머리를 숙인 채 마지못해 동의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알게 되더라도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형수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남동생 가족을 착취하면서 다른 남자에게 돈과 관심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다음 날 존이 돌아와도 혼나고 말았다. 형수는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존은 나 자신이나 우리 아이에게 발생한 불편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단호했습니다. 남매의 미래 관계는 형수의 가장 큰 일보다 형수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가 과제입니다. 우리는 그날 토론 중에 아이들이 형수의 불명예스러운 모습을 목격하지 않도록 존의 부모님과 함께 머물도록 준비했습니다. 신우이의 남편은 그녀를 보자마자 울면서 깊이 사과했습니다. 남편은 혼란스러워하다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그를 채워주었고 그 후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재정적으로 지원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그녀의 형제와 그의 가족에게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관점에서는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와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당연하게도 분노했습니다. 비록 남편은 자신의 생각을 비난했지만 말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을 아프게 한 아이들 중 형수는 남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단지 복권을 아르바이트로 팔았다고 밤샘 일을 해야만 했던 그런 가혹한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이전의 공격적인 태도가 사라졌습니다. 한때 그녀가 변한 사람이었다면 특히 유치원에서 너무 성급하고 논쟁적이었다면 그녀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경우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존은 업무 할당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왔고 우리 아들은 매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정말 기뻐했습니다. 최대한 돈을 아끼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최근 몸이 아파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진단 결과에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존은 매우 기뻐했고 나중에는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아가 이제 쌓인 가족이 길고 긴 산고를 견디고 행복을 소중히 여기네요. 드디어 기다리던 아기를 안고 기다리며 아이를 낳았어요. 조산사들이 고민하며 상담하는 모습. 아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조산사 중 한 명이 다가와서 아기의 피부가 검은데 백인이 아닌 혈통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을 때 나는 내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이름은 크리스틴입니다. 나는 25살입니다. 남편과 나는 세 번째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올더는 나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지만 최근 우리 사이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올더는 일로 바쁘고 주말에는 집에서 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종종 집에 늦게 돌아옵니다. 쇠퇴하기 시작했고 그는 더 이상 나에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올던의 먼 행동에 깊은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당신을 화나게 했다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제가 어느 날 올던에게 말했지만 올던은 그냥 무시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피곤해요. 퇴근하고 눈 마주치지 않고 멀었는데 내 잘못이면 고치고 싶어 알든 쪽을 눌렀어. 알든한테 계속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정말 짜증나. 그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할 여유가 없었고 며칠이 지났지만 몇 주 후 올던이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주말에 국립공원으로 떠나는 것은 어떨까요?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안은 유쾌한 놀라움이었습니다. 가끔 갑자기 마음이 바뀌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는 내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우리를 다시 더 가깝게 만들 수 있기를 몰래 바랐습니다. 이 호텔은 훌륭합니다. 최상층에 있는 바에 묵고 싶다고 울더니 나에게 호텔 웹사이트를 보여주면서 아늑해 보이는 바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 당일 국립공원으로 주말 휴가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관광으로 하루를 보낸 후 호텔에 체크인하고 고급스러운 저녁 식사를 한 후 최상층에 있는 바로 향했습니다. 아름다운 파노라마 전망을 제공했습니다. 오늘 밤은 크리스틴이 한 잔 어때요? 알든의 제안을 받아들여 과일 칵테일을 주문했어요. 알든과 함께 이 순간을 공유하는 행복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음료수를 홀짝이면서 갑자기 우리 사이의 상황이 예전처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갑자기 압도적인 졸음이 찾아왔습니다. 머리가 흐려지고 시야가 흐릿해져서 크리스틴 괜찮아? 술이 맞았어? 방에서 쉬면 돼요. 올더니 제안했고 저는 동의한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해요. 저는 항상 술을 잘 마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곧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올더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크리스틴 잘 잤나요? 어젯밤에 별로 기억이 나지 않아 이상한 짓은 안 했어. 하품을 하면서 올더는 싱긋 웃었고 당신이 곤히 잤다는 건 확실히 기억나지 않아. 올더니 유난히 쾌활해 보였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아마도 그에게는 상쾌한 휴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 사람의 행복 가득한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휴가 후 2개월 만에 여행을 마쳤습니다. 알든의 일로 인해 그를 멀리했지만 주말에는 대화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함께 나가기도 했습니다. 알든의 태도에 대한 우려 뒤에 있었지만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미열이 나기 시작했고 매일 메스꺼움이 걱정되었습니다.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곳에서 의사를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임신 축하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입으로 잠깐 임신했어요. 늘 아이를 원했던 우리 관계 회복 이후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알든이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 기뻤어요. 그 소식을 알든에게 간절히 알렸어요. 만면에 활짝 웃는 임신했어요. 잠깐 당황한 알든이 빠르게 웃으며 답장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줬는데 정말 다행이다. 잘 지내야지. 몸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알든의 반응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어. 그의 말은 거의 리허설처럼 강요된 것 같아서 곧 좀 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당신을 지원하기 위해 거기 있을 것입니다. 내 행복이 내 의심을 가렸고 그것들은 사라졌습니다. 올더는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고 특히 내 건강에 대해 배려했다고 약속한 대로 일찍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괜찮으세요? 크리스틴 저는 특히 당신이 돕는 일에 전적으로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올던의 확고한 지원에 만족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남자아이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르긴 했지만 아이를 기대하는 기쁨에 흥분하여 거의 매일 온라인으로 남자아기 옷과 장난감을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아이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9개월이 지나고 진통이 시작되는 날이 왔습니다. 올던 시부모님과 저는 몇 시간이 흐른 후 영원할 것 같은 고통을 견디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갑자기 통증이 줄어들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건강하고 여기 있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고 눈을 감은 채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산사가 건강한 아기를 낳았다는 말을 기다렸지만 대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만실에서 조산사들이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의아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는데 조산사의 다음 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물어봐서 실례지만 남편분 백인 맞아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어요. 대답했어요. 내 남편은 백인이고 우리 가족 중 외국 조상의 이력이 없어요. 조산사가 망설였어요. 제가 머뭇거리며 물었더니 아기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드디어 조산사가 아기가 있다고 했어요. 검은 피부. 나는 백인이 아닌 혈액 검은 피부가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녀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충격을 받았지만 조산사가 나에게 내 아이를 보여줬을 때 그것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기의 피부는 분명히 혼혈혈통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완전 어리둥절하다. 갑자기 방 밖에서 환한 고함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무슨 짓을 한 걸까, 크리스틴? 바람 피운 거야, 대답해줘. 조산사가 시아버지에게 상황을 알린 것 같더니 지금 분만실을 두드리는 중이었다. 문 제발 방금 출산했어요. 진정하세요. 조산사는 목소리가 잦아들자 상황을 통제하려 했어요. 알든이 무표정하게 방에 들어왔습니다. 알든, 그게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맹세코 내가 간청하면서 아무 짓도 안 했다고. 알든이 나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바람 피웠는데 내가 일하는 동안 외로웠어. 우리 이혼하자고 꼭 손해배상 청구할게. 엘드는 차가운 표정으로 나를 보더니 놀랍게도 얼굴에 소름 끼치는 미소가 떠올랐다. 엘드는 웃고 있었다. 알든 이름을 부른 순간 표정이 예전의 냉랭함을 되찾았으니 변호사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다시는 나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말라고. 알든은 분만실을 나갔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바람을 피운 적이 없다. 기억이 없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 알든 이 직장에 나갔을 때 혼자 식사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회오리 바람인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압도적인 혼란 속에 머리를 움켜쥐는 것뿐이었습니다. 후속 DNA 검사에서 확인된 것은 내가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올더는 즉시 나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습니다. 당신의 공정한 증거를 수집한 후에는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는 우리 집을 떠난 후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집은 엘던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도 떠나야 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답이 절실하지 않아 내 아기의 피부색에 대해 가능한 모든 설명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유전적 돌연변이일 수도 있고 다른 인종의 먼 친척일 수도 있지만 내가 무엇을 발견했든 상관없습니다. DNA 결과가 날마다 큰 걸림돌로 남아 무죄를 입증할 수 없는 몸부림이었고, 아버지가 알려지지 않은 아이를 키우며 설상가상으로 시댁에 들이닥쳐 매일 욕설과 욕설을 퍼부으며 울며 하루를 보냈다. 이 배은망덕한 불쌍한 놈아. 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우리가 너에게 베풀었던 모든 동정심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것으로 보답했어.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왜 아무도 나를 믿지 않는지, 아무도 내가 한 말을 믿지 않았고 내 영혼은 한계점 2에 가까워지고 있었어. 올더니 우리 집을 떠난 지 몇 주가 지났지만 그가 보상을 요구하기 전에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연락이 없었으며 합당한 이유 때문에 나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찾을 증거가 없을 것입니다. 올던에 대한 의심. 분만실에서 보여준 미소가 나와 딱 맞지 않았어. 올던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을 수 있었을까? 아니, 그건 불가능해. 그렇지. 올던이 뭔가를 계획했다면 나는 왜 그가 어떻게 할지 전혀 모르겠어. 흔들려고 고개를 저었다. 터무니없는 생각에서 벗어나 신선한 공기를 좀 쐬면 정신이 맑아질까 생각이 난다. 최근 들어 별로 밖에 나가지 못했다. 그 소식이 동네에 퍼졌을지, 혹시 내 집에 부딪힐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왔다. 시댁에 계속 틀어박혀 있으면 절망이 더욱 깊어질 것 같아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늘은 맑고 파랗고 신선한 공기가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상쾌할 줄 알았으면 진작에 했을 걸 생각에 잠겨 조용한 공원에서 산책을 했어요. 유모차를 타고 아기가 곤히 자고 있었어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우리 문제로 얽혀서 미안해요.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목이 마른 아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는 근처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다. 안내받은 자리에 자리를 잡고 오렌지 주스를 주문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익숙한 목소리를 들이켰다. 내 바로 뒤 자리가 내 귀까지 닿아서 증거 조작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 최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싶은데 조금만 참아보자. 혼인신고를 너무 빨리 하면 우리의 불륜이 들통날 거야. 나는 마비됐다. 시간이 멈춘 듯 충격적인 느낌으로 목소리는 인스팅트에서 틀림없이 올던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재빨리 휴대폰의 녹음기를 활성화했고 잠재적인 법적 결과를 고려하여 올던을 따라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실히 범죄인 여행. 알든, 당신은 우리의 일이 발각되지 않고 잠재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엉뚱한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훌륭해요. 내 남자 앞에서 돈 뭉치를 흔들면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수면제를 얻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진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남자한테 폭행당하고 심장이 두근두근 두근거려 여행을 돌아보며 알든과 모든 걸 다 감수했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남편이 술 한 잔만 잘 참다가 갑자기 여행을 제안했다. 나는 강렬한 졸음에 압도당했고 모든 것이 들어맞는 메스꺼운 깨달음이 나를 엄습했습니다. 알든은 나를 속여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도록 속였고 태어날 때까지 좋은 남편 역할을 했으나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의 운명은 그와 맞서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누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알든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분노가 끌어올라 주먹을 꽉 쥐고 둘이 카페를 떠나기를 기다렸고 간신히 버텼다. 사진을 찍으러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것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당황해서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경찰이 전체 녹음을 들은 후 즉시 저를 안쪽으로 더 데려갔습니다. 동정심 많은 경찰이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고발당해서 힘들었을 거라 했고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아 괜찮아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후 증거로 무장한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올던과 그와 연루된 남자 경찰은 올던이 나에게 전화한 직후 올던이 그의 여주인과 함께 살고 있던 집을 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봐 크리스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우리 집의 경찰관입니다. 보상을 주기 싫어서 이런 묘기를 부리는군요. 올던이 뒤에서 전화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올던 불쌍한 전화기를 내려놓으라고 필사적으로 그를 진정시키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경찰 중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올던이 경찰관을 흔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러워진 나에게 다가가는 몸부림의 소리로 계속 소리를 질렀어. 너의 행동은 명백히 범죄였고 너는 너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해 여기에 생명이 깃들여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넌 그저 불같은 반박에 비열할 뿐이야. 내가 반격했고 알든 그의 목소리는 거의 광기 직전까지 갈갈이 찢어질 정도로 계속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 깨져서 그가 말하는 내용을 거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큰 충돌음이 울려 퍼지고 갑자기 전화선의 반대편 끝이 궁금해서 조용해졌습니다. 잠깐 멈춘 후 들어보세요. 경찰관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건 정의를 방해하는 거죠. 아니 알든의 목소리가 떨리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머리에 피가 흘렀어. 지금 병원으로 데려가세요. 진정하세요. 경찰관이 올던에게 소리쳤습니다. 올던이 경찰관을 밀어서 부상을 입힌 것 같았습니다. 아니 나는 크리스틴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올던은 필사적으로 들렸지만 경찰관은 신속하게 그를 제압했습니다. 당신은 속이려고 했습니다. 피해자와 배상 청구권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사기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아니요, 사기를 저지르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경찰관이 알든을 무시하고 그 권리를 흔들었습니까? 잠깐만요. 그냥 순조로운 이혼을 원했을 뿐이에요. 알든의 목소리가 가엽게 떨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어서 크리스틴 도와주세요. 제발 사과해요. 알았어. 진심으로 사랑해요.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 우리는 확실히 뭔가 찰칵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올던이 계속해서 나는 다시는 당신과 아무 관계도 갖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동을 반성합니다. 철창 뒤에서 안녕 크리스틴 잠깐만 크리스틴 나는 내 방 구석에서 그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 아기는 친아버지 사건 이후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아이와 올던은 재판에서 신속하게 체포되었습니다. 올던은 나에게 수면제를 먹인 사기와 전체 계획을 조율하는 등 여러 가지 혐의를 받았습니다. 올던이 나에게 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에 더해 그는 남은 생애를 감옥에서 보낼 운명인 것 같습니다. 보상금으로 일시금을 지급하고 감옥에서 일한 그의 임금은 트위스트에서 압류될 것입니다. 다른 여자도 체포되었습니다. 제가 제공한 음성 녹음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녹음되었고 체포된 남자의 증언을 통해 그녀가 올던의 범죄를 도운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속인 세 사람 모두 법적인 처벌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켰고 이 사건으로 태어난 아이는 아동전담 기관을 통해 입양 포기로 결정됐다. 체포된 남성의 본국은 임신과 출산에 대해 엄격한 종교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낙태를 하고 감옥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오면 심각한 반향을 겪게 될 것 같다. 나는 이 모든 드라마에서 멀리 떨어진 먼 곳에서 아기가 자라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결국 돌아가신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엘든이 체포된 후 고향 시댁 식구들이 깊이 사과하고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과 아무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았다. 익숙한 얼굴과 장소에 둘러싸여 이제는 보지 못한 어린 시절 친구와 먼 친척들에게 감싸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다. 많은 검사를 받고 풀려났는데 의사가 아무 문제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방심한 순간 토니가 갑자기 미안하다고 선언했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왜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말 빨리 아이를 갖고 싶어요. 엠마 계속 이대로면 난 언제 낳을지 너무 걱정돼서 할 말을 잃었다. 우리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임신 능력이 입증돼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되나? 엠마 넌 벌써 33 기다리는 동안 넌 노부인이 될 텐데 사실 벌써 노부인일지도 모르지 응. 내 아이에게 젊고 아름다운 엄마를 주고 싶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 남자는 자기 아내를 일종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걸까? 그 말이 마음에 찔렸지만 토니를 사랑해요. 이혼하지 말라고 최선을 다해 설득했지만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1년 만에 헤어졌습니다. 너무 우울해서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토니의 진정한 색깔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나를 아기를 갖기 위한 도구로만 여겼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확신으로 바뀐 순간은 2년 후였습니다. 내 친구 캐서린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토니가 새 여자친구와 역총식을 한다고. 캐서린은 대학 때부터 절친이었고 우연히 토니와 같은 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나와 토니의 공통 친구였고 밝고 친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캐서린은 누구에게나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토니는 그의 현재 아내에 대해 그녀에게 털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가 아직 당신과 결혼한 이후로 그들과 연루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 말은 그가 장난을 치는 동안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고 당신을 비난하면서 나를 속였다는 뜻입니다. 다른 여자랑 캐서린은 커피잔을 대충 내려놓고 나를 쳐다봤다. 엠마 그 남자 실망시키지 말고 새로운 사람 찾아라. 용기를 내어 드디어 마음을 정리하고 1년 뒤 이혼하고 재혼했다. 아르바이트를 했다. 콜센터에서 2살 위의 리를 만났는데 사귄 지 6개월쯤 됐을 때 그가 나에게 프러포즈를 했어요. 너무 기쁘지만 뭐 당신이 나랑 결혼할 생각은 없잖아. 아니 그럴 리는 없겠지. 임신 전 남편과의 이혼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는데 레이는 웃으면서 의사가 다 너한테 문제 없다고 했다는 거야 라고 말했다. 엠마는 아기를 갖는 것 외에 우리가 직면하는 일이고 부부로서 함께 대처하세요. 그것을 단지 당신의 책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 둘만 함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날 안아준다는 레이의 따뜻함 재혼해서 정말 행복했어요. 라이 남편은 집안일도 잘하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기 일을 잘 해냈어요. 믿을 수가 없어서 막 퇴근한 리에게 말하려고 집으로 달려가서 정말 갈래? 에머가 갑자기 나를 일으켜 세워서 깜짝 놀랐어. 이야 그만해 레이 미안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 자기야 나를 살며시 내려놓고 내 배를 쓰다듬기 시작해서 행복해서 다행이야. 당연히 나야. 눈물이 그렁그렁한 라이를 바라보는 우리 아기야. 내 눈에도 눈물이 고이는 걸 느꼈어. 다 고마워 레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무 차분하고 안전하다고 느꼈어.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잘 챙겨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알았어. 절대 과로하지 마. 내 앞으로 10개월이 꿈만 같았다는 걸 이해해. 난 입덧도 거의 안 했고 여행 중에도 임신 후기 레이와 저는 일화용품 쇼핑을 즐겼습니다. 그러다 출산 예정일 하루 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토니의 전화였습니다. 전 남편이 잠시 머뭇거린 끝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저예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캐서린이 임신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예, 사실이에요. 왜 당신이 임신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 무감각한 말에 말문이 막혔어요. 어쩌면 좀 더 참았어야 했는데 토니가 목이 막혀 전혀 웃기지 않았어요. 난 당신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참으세요. 새 아내는 잘 지내요. 응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은 잘 놀았으니 어차피 난 상관없어. 안녕. 나는 그 사람의 전화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격노한 목소리로 통화를 끝냈어. 레이에게 그 말을 했을 때 말했어. 퇴근해서 미워해서 이혼한 건 아닌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속상한 것 같다. 지금의 아내와 싸웠는지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어주길 바랐는지 그런 무례한 말을 한 건 아닌 것 같다. 좀 더 인내심을 가졌어야지. 임신을 축하하고 싶었나 봐요. 엠마 말도 안 돼요. 라이 넌 그렇게 부드러운 손길이에요. 레이는 그런 레이를 보며 낄낄거리는 정말 친절한 남자였어요. 내 짜증이 터무니없을 것 같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됐어요. 우리 아기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기는 여자예요. 의사가 마지막 검진 때 알려줬어요. 우리는 그날 다시 아기 이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보냈어요. 레이의 눈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빨리 곧 도착할 거예요. 일주일 후 우리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녀에게 엠버라는 이름을 붙인 보석만큼 따뜻하게 자라기를 바라면서 엠버를 안았을 때 레이는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고맙다고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대 후 집에 있었어요.
모성의 싸움 물론 레이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실수도 많이 했어. 지금은 든든한 조부모님이 곁에 계시면 좋을 텐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님 둘 다 멀리 떨어져 계시거든요. 엠마가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는 건 좋은 생각이었어.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아. 너와 엠버와 함께 있고 싶어. 수많은 밤잠에 지쳐도 엠버의 얼굴이 나를 달래주는 모습을 보며 3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분유와 모유를 섞어서 드디어 잠이 좀 더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캐서린이 출산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와, 엠버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귀엽네요. 캐서린은 부드러운 환호를 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엠마 감사합니다. 오실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좀 더 일찍 오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일하느라. 바쁘다는 걸 알아. 캐서린, 난 그냥 올 수 있어서 기뻐요. 캐서린이 선물로 가져온 케이크와 커피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로스 맞은편에 앉아 엠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내가 두 번째 커피를 끓일 때쯤에는 캐서린이 당신과 함께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 몸이 문제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는데 토니의 건강이 궁금해서 토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지? 내 것이 아니라고 아내를 비난하는 바보가 뭐야? 당신이 씨앗을 심은 아이. 캐서린은 가수였어. 그게 그에게도 힘든 일이었어. 나는 그가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왔을 때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토니는 진심으로 걱정한 것 같았지만 확실히 캐서린은 그를 위로하고 그때 한번 무슨 말을 했는지 추측해봤습니다. 남자 체이서는 항상 남자 체이서. 난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누가 말하는지 보세요.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캐서린과 저는 둘 다 깜짝 놀랐어요. 그의 아내는 분노했고 그들은 크게 싸웠고 그녀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그녀는 그랬습니다. 나 어떻게 그 사람이 징징거리며 나한테 왔는데 내가 그에게 소리를 질렀어. 토니가 캐서린한테 소리 지르고 또 웃지 않을 수 없었다는 상상을 어떻게 알았겠어. 토니의 집은 진짜 엉망이야. 너도 알다시피 엠마가 말할까 봐 걱정돼. 불필요한 것 아닌가. 괜찮을 것 같아. 그 사람은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은데 요즘은 그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는 캐서린을 보면서 이 여자가 정말 친절한 줄 알았는데 토니의 전화를 차단하게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그러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그 순간 연락해. 방금 낮잠에서 깬 엠버 울음소리가 들려 일어나서 엠버를 안았어. 나도 안아줄래. 둘이서 엠버를 진정시키는 동안 캐서린이 두 팔을 뻗었지. 토니는 내 자리에서 완전히 미끄러졌어. 이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육아에 바빠서 토니한테는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토니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나타나더니 시어머니한테 주소를 알려줬다고 하더군요. 자신을 소피아라고 소개한 토니의 아내는 크고 인상적인 눈을 가진 귀여운 20대 여성이었고 거의 2살이 된 그녀의 아들 존은 소파에 마주 앉은 소피아의 침뱉는 이미지였을 때를 대비한 행방에 관한 법률이었다. 누워있는 딸이랑 놀느라 정신없었어. 예고도 없이 나타나서 미안해. 그냥 사과해야 했어. 엠마. 소피아가 사과하기 시작했어. 내 토니가 이미 결혼한지도 모르고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 모든 일에 대해 정말 미안해. 솔직히 그녀의 사과에 당황했어요. 사실 사과는 이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뿐이니까. 당신은 사과하러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 우리는 이혼하기로 결정했어요. 토니는 뭐죠. 네 당신은 상관없어요. 엠마. 하지만 난 정말 하고 싶었어요. 이 말을 듣고 나는 억지로 소피아가 터진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의 아이가 아니라는 가혹한 비난을 받았다. 나는 토니의 친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DNA 검사를 받았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나요? 그의 끊임없는 모욕이 나를 더럽다고 부르고 결과가 나오는 순간 아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나와 결혼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오 좋아 좋아 이제 결혼을 확신할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이는 소피아의 분노가 멈출 수 없었다는 걸 믿을 수 있나요? 그래, 내가 다른 여자일지도 모르지만 나를 속인 건 토니였어. 소피아가 테이블을 3개 쳤어. 얘야 진정해. 아이들을 놀라게 했어. 다시 돌아온 것처럼 보여서 미안해. 혼자. 소피아가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당신은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아이를 낳는 도구로만 봅니다. 누구와 함께 있든 상관없습니다. 나도 같은 기분을 느꼈기 때문에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내 앞에 앉아있는 소피아가 싫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대답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녀의 아이가 더 칠드런 플레이를 즐겁게 시청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미안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토니의 부모님은 내 편이셔서 너무 역겹습니다. 집에서 그를 금지시킨 그의 어리석음과 그의 부모는 정말 좋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패배자가 그렇게 훌륭한 부모에게서 태어날 수 있는지 우리는 결국 서로를 바라보며 웃게 되었습니다.
토니는 양육권에 대해 신음하지만 당연히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더 문제 일으키면 포기하지 마세요. 시댁에서 변호사를 데려오겠다고 했으니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피아, 저는 고향에 일자리를 구하러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엠마가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해서 나도 찾아왔어. 그 새끼가 너한테 싸움을 걸까 봐 걱정되니까. 엠마는 조심해. 소피아에 대한 적개심은 우리 스트레인지 본드에게로 갔어. 우리 둘 다 정말 엉뚱한 남자를 골랐어. 안 그랬어? 설마 당신은 엠마가 멋진 남편을 찾았군요. 당신 앞에는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소피아는 얼굴에 활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피아는 떠났습니다. 나는 그녀를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진심으로 그녀가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한 달 후에 토니와 소피아의 이혼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캐서린의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새 스마트폰을 받았고 토니는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토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혼의 원인이었다고 계속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여전히 패배자라고 말합니다. 에머는 막 빨리 임신을 했으니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캐서린이 전화로 격노하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내 마음의 일부를 줬어요. 무슨 짓을 한 걸까요? 그를 자회사 캐서린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어요. 토니의 상사야. 유능한 여자가 토니의 부서장까지 올라갔다는 건 권위의 남용이 아닌가. 여자의 적은 사회의 적. 캐서린의 웃는 소리를 듣고 나는 불쌍한 토니에게 중얼거렸다. 아이를 원하는 건 죄가 아니다.